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 위원님 모셔서 이야기 또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자료 보니까요, 중국이 작년에 한 해 동안 1억 달러 이상 규모의 해외 광산 거래를 10건이나 성사시켰다. 이 얘기가 네. 뭐냐면 이제 샀다라는 거잖아요. 네. 광산을 매입했다. 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왜냐면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좀 공격적인 것 같아서요. 네. 매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네. 2013년 이래 최대 규모 맞고요. 네. 하나하나 취업해 보니까 네. 중국이 2000년부터 사실 점진적으로 해외 여러 가지 자원 광산에 대한 투자 인수, 주로 지분 인수죠. 지분 인수 작업을 해왔는데 작년 한 해 같은 경우는 10건을 일일이 말씀드릴 시간은 없지만 한 대표적인 거를 좀 취합해 보면 특징이 있어요. 2024년 중국의 해외 광물 지분 인수 특징이 주로 리튬, 니켈, 코발트 위주로. 그리고 요거는 전기차나 배터리 요런 첨단 산업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또 구리, 우라늄 요거는 또 국방 쪽에 많이 들어가는 요런 광물 자원을 중점적으로 지분 인수를 했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들면 작년 1월에 중국 기업이 캐나다 기업이 원래 보유했던 나미비아의 우라늄 광산 지분을 인수했고, 또 중국의 철강사가 기니 철광 투자를 했고, 또 CATL은 중국의 그 글로벌 배터리 1위인데 인도네시아 기업이랑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공장을 투자했고, 또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이라고 있잖아요.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 코발트, 금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구리, 코발트 광산 지분을 확대했고, 또 중국의 원전 기업은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산 지분을 인수했고요. 또 그 외에도 미얀마 군사정부와 히토리 합작사를 설립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러시아가 원래 보유했던 카자흐스탄의 우라늄 광산 지분을 인수한 것도 있고요. 하지만 작년에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우라늄 이런 자원 위주로 지분 인수를 했는데, 올 들어서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급등한 게 금이잖아요. 네. 올 들어서서는 중국 기업이 브라질 구리 금광 인수했고, 가나 금광 인수, 그리고 탄자니아 히토류 인수, 카자흐스탄 금광 인수, 코트디부아르 금광 인수. 그래서 작년에 해서 올해는 물론 니켈, 리튬, 코발트나 구리, 우라늄도 계속해서 지분 인수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비중상 히토류랑 금광 위주로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본적인 이유랑 지금 시기가 시기만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중국은 아시다시피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인데,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쭉 돌이켜보면 1980년에 2% 미만이었다가 2000년에 6%, 2010년에 19.8%, 2014년에 20% 돌파하고 2024년 기준으로 35%예요.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작년 말에 UN 산업개발기구에서 발표한 전망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 제조업 생산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30년에 이르면 45%까지 확장될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지정학적이나 그거랑 별개로 중국이 제조업을 가장 근본으로 삼고, 글로벌 제조업에서 중국 비중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중국이 일반적인 저부가가치에서 이제는 고부가가치로 점점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거. 그리고 업스트림부터 미드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그 중간에 뭐 한 단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밸류체인 통제를 강화해야 가격 결정력도 있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나 지금 미국의 대중국뿐만 아니라 광물 자원을 갖고 있는 나라들마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 수출 통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별로 수출 통제 관련 조치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2000년 이후에 계속해서 해외 광물 자원에 대한 지분 인수를 해왔지만 지금
지정학적으로 상황인 만큼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급속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적인 이유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지정학적인 것이 네. 좀 더 가속화하게 네. 만드는 이유가 됐다라는 말씀이신데 아까 이제 국가 이름도 자세하게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흥미로운 점이 네. 뭐 군사 정권 국가나 뭐 정치적인 불안이 좀 있는 국가, 뭐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지역 이런 곳에도 투자를 좀 대규모로 확대하고 네. 있다는 점이거든요. 네.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투자를 한다 이렇게도 이제 보이는데 네. 이것도 좀 시사점이 있을까요? 네, 그래요. 전 세계 200개 네. 국가가 있고 네. 광물 자원이 매장량이 많은 나라가 뭐 50개 정도 있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국가의 군정부랑 협의를 체결해서 광물자원 지분 인수를 한 사례가 주로 두세 개인데 그중에 하나가 작년 7월에 중국 히토그룹이라는 기업이 미얀마 군사정부와 히토류 합작사에 60% 지분 투자한다는 이런 그리고 그 히토류에 경히토류랑 중히토류 있잖아요. 미얀마의 이 히토 광산은 그중에 디스프로슘, 테루뷴 등 이런 중히토류가 중점적으로 매장되어 있어서 중요하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분 투자했다. 이게 첫 번째 사례고 두 번째 사례는 그 서아프리카의 말리라는 군정부가 있잖아요. 말리의 광물 자원의 특징이 전 세계 리튬 자원의 1%가 말리에 있고 전 세계 금의 6%가 말리에 있어요. 근데 1%라면 크진 않은데 근데 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이 1%가 너무 소중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말리의 이 리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래 이 말리에 말리 리튬이라는 현지 기업이 있어요. 근데 이 기업이 2022년 6월에 새로운 방대한 굴라미아라는 리튬 광산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완공해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말리 현지 기업인 말리 리튬의 지분 100%를 원래는 호주 리튬 업체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2021년부터 이 호주 기업이랑 협상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분 30%, 40%, 50% 그래서 올해 5월 말까지 드디어 이 호주 리튬 기업이 보유한 이 말리 리튬의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됐어요. 이게 사례고 네. 그리고 방금 제가 말리의 금광이 전 세계 6%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중국의 또 한 기업이 작년 8월에 말리 공화국이 금광을 인수했어요. 근데 전 세계 금광이 많은데 이 말리에 매장된 금광의 특징이 전 세계에서 투자 가치가 아주 높은 금광 중에 하나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네. 그래요. 그리고 물론 말리 외에도 리튬 광산, 금광이 많잖아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이후부터 전 세계 자원 광물에 대한 지분 인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리튬광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 이미 지난 10년 동안 아르헨티나 리튬광, 호주 리튬광, 볼리비아 리튬광, 짐바브웨 리튬광, 인도네시아 리튬광에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인수를 통해서 이미 거의 다 웬만한 유명한 데는 다 확보했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네. 이미 중국 기업이 그 지분 취득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칠레 같은 경우는 2024년에 리튬 광산을 국유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추세가 칠레. 있었고, 네. 네. 그리고 볼리비아 정부는 협력하는 과정에서 볼리비아 정부 측의 효율성이 너무 저하돼서 중국 쪽의 프로젝트가 좀 연기됐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경보호단체가 어떤 항의를 해서 모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는 사례. 근데 이런 와중에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와 말리 요 두 국가는 중국 기업에게 우리나라로 와서 금광이랑 리튬 광산을 개발해달라. 사실 중국 외에 다른 나라도 개발할 수 있지만 문제는 짐바브웨랑 말리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이 두 나라 특히 말리는 금광이랑 리튬 광이 있어도 이 광산에서 그 부근에 있는 항구까지 운송하는 도로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장량은 많은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중국이 해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도로, 항만, 항구, 공항을 인프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중국이 그 말리의 리튬광, 금광에서 항구로 통하는 도로를 건설했어요. 중국이? 그리고, 네, 네. 중국이 건설사이죠. 그리고 그 전에 중국이 또 1대1로 전략 사업을 통해서 아프리카 50여 개국에서
거의 가장 많이 협력한 게 인프라잖아요. 그래서 말리에서 그 도로를 건설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말리에서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는 제약 바이오 산업이 약하니까 기본적인 항생제를 생산하는 공장, 그리고 기본적인 병원, 그리고 방직 공장, 그 나라에서 필요한 많은 산업이 대부분 저부가 가치죠. 저부가 가치 플러스 제약 그리고 병원 이런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많이 지원해서 건설했어요. 그래서 말리는 사실 군정부라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테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 하지만 그동안 수년 동안 말리의 뭐 병원이나 제약사나 여러 가지 인프라 도로 이렇게 지원 협력 사업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말리 군정부의 신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1대1로 전략에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동남아, 중남미. 그래서 저는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 국가 전략, 뭐 산업 전략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이 2013년에 시작한 1대1로 전략, 그리고 2015년에 시작한 중국 제도 2025라는 전략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로 갈 기회도 많지 않고 외부에서 잘 모르는 사람 보기에는 아프리카가 여기도 좀 불안한 것 같고 저기도 불안한 근데 저는 기본적인 뭐 정상적인 정부든 군정부든 뭐 말리든 미얀마든 또는 그 외에 대부분 정상적인 정부든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든 비즈니스를 통해서 지원 협력을 통해서 그 정부의 성격이 어떻든 그 정부의 신뢰를 받아서 계속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그리고 중국어에 그런 옛말이 있잖아요. 무르호슈에 옌더 호즈 그 불입 허혈 언드 호자 범의 굴에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범죄의 길을 잡겠느냐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만큼 위험을 감수해야죠.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요 프로젝트는 성공 프로젝트지만 그동안 10여 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수많은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중에 실패 사례도 적지 않았어요. 비슷하게 네. 호랑이를 여러 잡으려면 가지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실패 사례는 주로 현재 네. 불안정한 정치나 테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제 단기간이 아니라 굉장히 좀 오랫동안 신뢰를 쌓고 뭐 인프라 투자 이런 것도 함께 이루어진 뭐 이런 일련의 일들이 있구나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나라 국가명 자체가 우리가 뉴스로 흔하게 뭐 자주 뉴스를 접하는 국가가 아니다 평소에 보니까 언급할 확률이 그러니까요. 거의 맞아요. 그런데 자 특정 이제 광물 중심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리튬 니켈, 코발트 뭐 이런 거 네. 중심으로 많이 이제 수입을 네. 공을 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니켈 얘기 좀 해볼까요? 작년 12월 이후 니켈을 10만 톤이나 사들였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12월 이후면 이제 한 7개월인데 네. 7개월 동안 10만 톤 이게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네. 사재기란 단어도 나와서 네. 그 정도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네. 양입니까? 이 10만 네. 톤이라는 양, 네.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 올해 5, 6월쯤에 런던 금속거래소 트레이딩 직원들이 매일 막 치열하게 트레이딩 하잖아요. 한 6월 들어서서 런던 금속거래소 트레이딩 직원이 창고 내에 보유한 니켈이 계속해서 빨리 신속하게 사라지고 그러니까 니켈이? 네, 해외 매수자가 계속해서 니켈을 급속도로 아주 과거의 그런 속도와는 달리 아주 빨리 팔려진다는 걸 그걸 느끼게 됐어요. 이 트레이딩 직원은 니켈 외에 여러 가지 광물을 하는데 이걸 느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요 6개월 동안 해외 글로벌 바이어가 런던 금속거래에서 사간 니켈이 350% 폭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트레이딩 직원이 대충 자기 업무상 확인해 보니까. 근데 이게 화제가 돼서 결국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긴급 조사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7월에 냈는데 취재해 보니까 작년 12월 이후 즉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이 낮은 가격으로 10만 톤에 해당되는 순수 니켈을 사갔다. 그러니까 한 5개월밖에 안 되는 네. 기간 그래서 동안에. 요 10만 톤은 1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6월까지 합산하면 더 많겠죠.
그래서 10만 톤은 아주 정확한 수치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이 정도 사갔다. 근데 10만 톤의 니켈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뭐 니켈 관련 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네네. 이상 실감이 안 올 자세히 텐데 모르죠. 확인해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배터리에 3원계 리튬 배터리가 있고 LFP가 있잖아요. 네. 중국은 과거는 3원계가 비중이 컸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이미 3원계 리튬이 19% 축소됐고 81%는 LFP예요. 하지만 그래도 비중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3원계 리튬 배터리 전기차를 만들 때 물론 모델에 따라 뭐 함량 따라 다르지만 전기차 한 140만 대에서 200만 대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에요. 10만 톤이 니켈 10만 네, 톤. 3원계 배터리를 140만 대에서 200만 대 정도. 네. 그리고 근데 이렇게 해도 실감이 안 오면 미사일 제조하는데 미사일 엔진이 중요하잖아요. 미사일 엔진 안에 내열 효과에는 부품이 들어가요. 네. 여기 내열 부품에 꼭 니켈이 들어가야 그만큼 효능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성능이 좋은데 이 10만 톤이라는 니켈의 양은 3,500발, 3,500발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미사일, 네. 엔진. 네, 그 니켈이 미사일 엔진에 들어가는 내열 부품. 그러면 요 10만 톤이 들어가면 미사일 한 3,500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차와 군수를 위한 네, 네. 어떤 소위 사재기 필수적인, 네. 뭐 이렇게 볼 네.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추적을 그리고 해보면 과거 몇 년 동안 그 니켈 현물 가격이든 선물 가격이든 추이를 보면 네. 2022년 3, 4월쯤에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세예요. 그리고 어. 올해 들어서서는 하락세까지는 안 돼. 하락세 작년 말까지 하락세했다고 올해는 계속 그 하락세를 어느 정도 횡보, 그냥 반등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니켈을 사재기한 그걸 보니까 계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느 순간 17,000달러 톤당 요 가격이 됐잖아. 그래서 그 런던 금속거래소 트레이딩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취재한 결과 항상 그 니켈 가격이 17,000달러 톤당 17,000달러에 근접했을 때 항상 해외 누군가가 샀어요. 그게 대부분 중국 기업이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기업은 올해 상반기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2, 3년 동안 해외라고 하면 사실 니켈 매장량이 제일 많은 게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래서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에서 많이 사재기했는데 그러면 사재기 하면 그 나라에서 그만큼 팔려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요거를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중국 기업이 자금력에다가 100% 현금 결제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신속하게. 그리고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팔면 매출액이 느니까 좋은데 인도네시아는 과거에 그 니켈을 예전에 단순 수출하다가 그게 사실 산업이나 GDP에 그렇게 뭐 효과가 그렇잖아요. 단순 수출은.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법을 개정해서 이제는 단순 수출은 안 되고 외국 기업이 인도네시아로 와서 뭐 정제나 그런 재련, 그런 협력 공장을 만들어서 수출도 인도네시아에서 하고 가공도 인도네시아에서 수출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그렇게 많이 했고, 그래서 중국 기업이 지난 상반기 동안 10만 톤 이상의 순수 니켈을 사간 거 맞고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뭐 수입 지금 니켈이 중국이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 제조국의 가장 큰 약점이 대외 의존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광물 자원에 대한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여러 산업의 니켈 대외 의존도가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80%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제조 대국이지만 뭐 해외 광물 쪽에서는 신경을 계속 써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방도 그렇고 첨단 산업도 그리고 작년부터 그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 사이에 말라카 해협 관련 이슈가 또 뜨거워졌는데 말라카 해협이 만약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사실 동아시아 특히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아시아 국가들 수입 원유의 90%가 말라카 해협을 경유해서 근데 그런 이슈가 좀 뜨거워지는 조짐이 생기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발빠르게 니켈 비축을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중국 외에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도 포함해서 니켈을 포함해서 핵심 광물 자원 비축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중국은 최대 이제 광물 소비국이기도 네. 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비축을 하려는 네. 어떤 요구가 좀 더 커졌고 원자재 확보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제 전 세계가 좀 뜨거운 네. 상황인데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 미국 국방부가 MP 머티리얼즈라는 히토류 네. 채굴 업체 4억 달러 투자해서 이제 최대 주주된다 이렇게 네. 발표했는데 이것도 히토류가 그만큼 중요한 이제 국가 안보가 달린 네. 이제 자원이다. 이런 거의 방증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근데 기사에는 네. MP 머티리얼스가 미국의 유일의 히토류 광산인 그 캘리포니아 마운틴 패스 광산을 소유하고 있다.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미국에서 두 번째 뭐 제조 시설을 근데 지분을 인수한다는 기사가 나온 건 맞은데 저는 이미 시기적으로 너무 뒤늦은 조치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그 광산을 소유하는 기업이 지분을 인수했다고 해서 그게 뭐 일정 기간 지난 후에 당장 히토류를 생산해낸다는 건 아니라서 기사는 기사지만 최대 주주가 된다 하더라도 생산까지는 너무 많은 뭐 기술 인력 그리고 관련 특허 90%는 중국이 갖고 있고 분리 정제, 생산, 가공 이런 거는 90% 이상을 중국이 갖고 있어서 미국이 이 최대 주주로부터 실제로 그거를 히토류 제품을 생산하기까지는 중국 현지에서는 사실 이 기사에 하루 이틀 정도 보도하고 그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현실적으로 사실 10년 이상 소요돼야 어느 정도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평판이 많아서 이 기사는 뭐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글로벌에서 하루 이틀 정도 계속 언급됐지만 그 뒤로는 사실 점점 그래요. 중요도는 네. 좀 그렇게 네. 현지에서는 인식이 됐군요. 자, 일본도 뭐 미쓰이 그룹이 호주 로즈리지 철광산에 네. 역대 최대 규모 투자한다. 이 얘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네. 다음에 여쭤봐야 될 것 같지만 네. 어쨌든 오늘 얘기는 원자재 확보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상황이고 중국의 네. 움직임은 또 어떤 건지 이런 부분 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좀 이어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중국 투자 전문가 찐닝 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